그냥 몇 분 동안만 듣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구조를 그리거나 동화 조절만 하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한번 듣고 다음에는 그냥 반복해서 몇 번 들으면 됩니다. 교육평가의 유형입니다. 교육평가의 유형에는 상대평가, 절대평가,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주관식 평가와 객관식 평가가 있습니다. 각 유형들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보겠습니다. 상대평가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상대적으로 내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거죠. 집단 내 상대적 위치를 구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규준지향 평가라고도 하고요. 학업 성취도를 속해 있는 집단의 결과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내는 평가 방법. 이 상대평가의 목적은 집단 내에서 점수의 개인별 비교입니다. 선발하기 위해서죠. 특징은 개인의 점수는 평균치와 표준편차에 비추어서 결정되고 해석됩니다. 검사 점수의 분포는 정상 분포 곡선을 나타내죠. 여기서 정상 분포 곡선은 컵을 뒤집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이 가장 분포가 낮고 중간에 분포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죠. 이 상대평가, 규준지향 평가의 장점은 객관식 평가가 가능하고요. 교사의 주관적 편견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차의 변별이 가능하죠. 선발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외적 동기 유발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 발전성에 대한 신념이나 교육의 힘에 대한 신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죠. 그리고 상대의 기준 평가에서는 참다운 학력의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이 참다운 학력의 평가는 교육 목표의 도달 여부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상대평가는 지나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개선에 소홀하기 쉽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평가와 반대되는 절대평가 보겠습니다. 절대평가는 중거지향 평가라고도 하고요.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목표지향 평가입니다. 설정해 놓은 교육 목표를 도달했는가,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죠. 수업 목표 또는 도착점 행동에 두는 그 목적 지향적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평가의 특성은 인간의 가능성과 교육의 효과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절대평가는 부적 편포를 지향합니다. 목표에 다 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타당도의 개념이 강조됩니다. 수업 목표를 충실하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타당한가, 이걸 보는 것이죠. 협동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완전 학습을 지향하기 때문이죠.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성취감을 갖게 해줍니다. 절대기준평가는 진정한 의미의 학습 효과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고요.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적합하겠죠. 그리고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지적 능력의 분류를 배제시켜줍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차를 변별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외형적 동기유발, 외적 동기유발이 어렵습니다. 평가의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통계 처리가 아주 문제가 있죠. 수치화, 수량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력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절대기준의 선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문제가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 목표치의 기준을 잡기가 매우 까다롭죠. 이 절대평가는 검사 도구를 제작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검사 문항의 대표성, 그 검사하는 그 문제들, 검사하는 기준들을 잘 대표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교육 목표의 재확인, 그리고 상세화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 성취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를 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정리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대평가는 선발적 교육관을 가지고 있고요. 절대평가는 발달적 교육관, 상대평가의 평가 기준은 상대적인 위치를 구하는 거죠. 규준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는 교육 목표를 달성했냐, 목표지향적입니다. 상대평가는 정상 분포 곡선을 나타내고요. 절대평가는 부적 편포, 한마디로 목표에 많은 학생들이 도달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상대평가가 강조하는 평가 도구는 신뢰도이고요. 절대평가는 타당도입니다. 다음은 진단평가와 형성평가, 그리고 총괄평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진단은 수업 전, 형성은 수업 중, 총괄은 수업 후에 하게 되죠. 먼저 수업 전에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학생의 기초능력, 선수학습 정도를 진단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수업을 하기 전에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단평가는 학생의 출발점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고요. 학생을 이해하고 수준에 맞는 수업을 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학습에서 중복된 부분을 피할 수 있게 되죠. 학습자를 진단하니까요. 학습자의 학습 곤란에 대한 사전 대책을 미리 세울 수가 있겠죠. 다음 수업 중간중간에 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수업 중에 교육 과정하고 그 다음에 수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형성평가는 수업과 학습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개선할 수 있겠죠. 이 형성평가의 특징은 교수학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형성평가는 표준화 검사보다는 교사 개개인이 제작한 검사가 사용되고요. 평가 문항은 교수 목표에 기초를 두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형성평가의 역할은 피드백 효과를 갖겠죠. 수업 중간중간에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 교육 과정대로 잘 가르치고 있는가, 자신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 곤란을 진단하는 기능을 하고요. 교수 전략의 개선과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습자에게 내적 동기를 부여해서 학습 동기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죠. 다음은 수업 후에 하는 총합평가, 총괄평가라고도 하죠. 이 총괄평가는 수업과 학습 성과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평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총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겠죠. 이 총합평가, 총괄평가의 목적은 교수 효과를 판단하고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성적과 서열을 결정하는 평가입니다. 학생의 판정, 자격 부여, 학생 분류를 목적으로 하겠죠. 이 교육 목표, 이원 목적 분류표를 작성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총합평가의 기능은 학생들의 성적 매김 그리고 장래성을 예측하고 집단 성과를 비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또한 학습 지도의 장기적인 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평가와 객관식 평가입니다. 주관식 평가는 문항의 채점이 주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주관식 평가의 특징은 수험자가 답안을 계획하고 작성하고 자신의 말로 표현한다는 것, 그리고 문제수가 적죠. 많은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반응을 요구할 수는 있겠죠. 이 주관식 검사는 적용, 분석, 종합, 평가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합니다.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죠. 장점은 출제가 쉽다라는 거, 그리고 반응과 채점에 상당한 자율성이 부과가 되죠. 이 수험자가 표현의 자유가 많다, 반응이 다채롭다. 이게 바로 장점이고요. 단점에는 답을 생각하는 것보다 쓰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죠. 그리고 측정치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답에 대한 방향과 응답 기준이 불명료한 편이고요. 수험자가 그럴듯한 속임수로 채점자를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글재주가 적으면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 주관식 문항의 객관적인 채점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채점 기준을 사전에 명료화해야 됩니다. 채점자 간의 오류와 채점자 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쉬운 문항에서 어려운 문항으로 배열을 해야 되고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면은 쫄아버리겠죠. 힘듭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집단에 여러 사람이 채점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채점을 해야지 객관도가 높겠죠. 또한 학생 단위가 아닌 문항 단위로 채점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객관식 검사입니다. 객관식 검사의 특징은 여러 답에 대해서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런 식으로 4개나 5개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쓰는 것보다 읽고 생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죠. 대부분 객관식 검사는 지문이나 답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반응과 채점은 자유도가 제한되어 있죠. 5개나 4개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이 객관식 검사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수가 많고 검사 신뢰도가 높습니다. 문제가 높다라는 것은 검사의 신뢰도가 높을 수 있죠. 출제 과정은 어렵지만은 채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그리고 수험자가 정답을 모를 때는 추측할 가능성이 크죠. 찍었는데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객관식 검사의 장점은 채점자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문제를 실수할 수 있어서 능력의 표본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가 있고요. 채점이 쉽고 빠르고 그리고 결과도 쉽고 의미 있게 통계 처리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 객관식 검사는 단순한 기억력 그리고 정보 지식의 측정에 치우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작에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추측 요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의 표현력 측정을 하기에는 부적당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부족하겠죠. 물론 정의 영역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객관식 검사, 선택형 문항을 제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답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 부정문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절대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문항의 질문에 정답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교육평가의 유형,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수업 전중 후에 하는 진단 형성, 총괄평가에 대해서 보았고요. 주관식 평가와 객관식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